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27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려의 사회와 문화. 여러분 교과서에 정치사 위주로 서술이 되어 있지요. 그 정치사 뒤쪽에 사회랑 문화가 잔뜩 몰려 있어요. 그걸 오늘 좀 한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고 또 재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압축적으로 오늘의 내용들을 조금 한 번에 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번잡하고 두서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딱 이 정도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핵심적인 부분만 어, 이제 골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본인의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주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양인과 천인, 딱 신분이 두 개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뭐 먼저 볼 거냐면은 천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천한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은 노비입니다. 자, 노비는 인간이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은 그 자녀도 노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신정권 때 배웠던 이의민의 아버지는 소금 장수로서 양인에 해당하지만 일반인에 해당하지만 이음인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절에 딸린 노비였어요. 그래서 이음인 역시 천민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양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양호하다. 여러분 양호하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좋다, 나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천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일반인들이 전부 다 양인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천인이 아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왕 정도는 빼고, 자, 뭐 귀족, 관리, 향리, 농민 이런 사람들 죄다 뭐예요? 법적으로는 양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 양인 안에서도 법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진 않지만 농민과 뭐 관리, 농민과 귀족, 농민과 향리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레벨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제적으로는 전부 다 양인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인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농민들일 거고요. 일반 농민들을 고려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그런 도축업자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 가면 백정이라고 부르고, 그 백정에서 용어가 파생되어 가지고 요새 인터넷에서 뭐 게임이나 이럴 때도 백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용어들은 전부 다 조선시대의 백정과 관련 있는 용어고, 고려시대의 백정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백정이랑 이 고려시대 백정이랑은 좀 다른 백정일 겁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반 농민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어, 조선시대의 백정과는 다르니까 꼭 구별해서 얘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좀 천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일반 농민들 당연히 세금 내고요. 특산물도 나라에 바치게 되고요. 나라에 일이 있을 때는 군력으로 군사로 가기도 하고요.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농민도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요. 단 과거 시험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민이 과거에 합격하는 건 어렵겠지요. 자, 그래서 고려의 신문제를 딱 두 단계로 양인과 천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고려의 혼인제도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 사람들의 결혼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남자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부인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고려시대 때 모습은 적어도 아니에요. 자, 고려시대 때는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남편이 한 명이면 부인도 한 명이다. 부는 남편 부자고요. 처는 부인할 때 첫자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 명이면은 남편도 한 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롭게 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하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재혼하지 않고 막 계속 남아서 흔히 정절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하죠. 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이미지는 고려가 아니라 뒤 이후에 조선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미지랑 상당히 달랐다. 어떠한 일부 일치들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냐면 고려사전료의 사료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하기를 우리나라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음에도 한 명의 부인을 얻는 데 그치고 자식이 없는 자 또한 감히 첩을 둘 수 없습니다. 신료들로 하여금 첩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소식을 들은 부녀자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이때 관리들 가운데 자신의 부인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 박유의 권는 실행되지 않았다. 자, 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의 첩, 부인을 한 명만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이제 첩,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 글자로 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관리들 가운데 부인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서 박유의 권위가 실행되지 않았다. 뭐 이런 재밌는 기록도 전해져 내려오죠. 또 다른 얘기를 읽어보면은 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노파가 저 관리가 저 영감탱이가 부인 여러 명 하자 그랬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길거리에 온 고려 여성들이 박유를 막 손가락질했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뭐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조선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지를 상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을 모시고 재산을 상속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전부 다 약간 남성 위주로 그 다음에 첫째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죠. 아무래도. 하지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전부 다 조선시대 때 형성된 거예요. 그것과 다르게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재산을 상속받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사료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장가 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장가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처가로 가게 되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처가 부인네 집에 의존을 하게 되니 장인과 장모님의 은혜가 자기 부모와 마치 같다.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가족 문화가 아니라 조금 더 공평한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아들에게만 노비 40명을 더 주려고 하자. 일남 오녀 가운데 어찌 저만 더 받아서 우리 육남매가 화목하게 살려는 어머니의 뜻에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 있으니까 아들한테만 노를 더 주려고 그랬나 봐, 엄마가. 그런데 이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 육남매 전부 다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재산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제공이 되었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의 인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책을 손으로 일일이 쓰는 것이 아니라 찍어내는 인쇄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초창기에는 거창한 기술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재료인 나무로 인쇄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도장처럼 모든 글자를 한 판때기에다가 일일이 다 글자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완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잉크를 묻히고 그 다음에 종이를 덧대서 찍는 그런 개념의 인쇄가 됐겠죠. 그래서 나무로 판을 만들고 인쇄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판 인쇄라고 부릅니다. 나무판에 모든 페이지의 글자를 다 새긴 다음에 잉크를 묻히고 종이를 대고 인쇄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고려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여러분들 예전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런 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 건 이외에도 고려시대 때도 목판 인쇄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대표적으로 대장경들, 불경들을 이제 많이 인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제작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네, 선생님이 그 몽골 쳐들어왔을 때 안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거란 쳐들어왔을 때 안 얘기했어요. 왜냐면 아직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몽골 침입에 붙었어.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 우리는 팔만대장경 공부했죠. 그래서 다시 제작했다 그래서 제주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몽골이 침입했을 때 국민을 하나 만들기 위한 팔만대장경.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목판 인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팔만대장경 사진 보여주면은 8만 대장경 판을 보관하고 있을 때 이 판때기가 8만 개 넘게 장경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거 사진으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판 인쇄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인 약점이 있죠. 여러분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자, 한 판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일일이 새긴 다음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인쇄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를 인쇄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글자를 다 새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활자입니다. 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글자를 순서대로 배열만 하면은 일일이 판에 글자를 새기지 않더라도 인쇄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다 배열한 다음에는 잉크 묻히고 꽝 찍어내면은 그 페이지가 인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글자 중에 일부의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내용을 수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던 목판 인쇄보다 훨씬 더 편했습니다. 자, 이 활자, 활판 인쇄술 자체는 송나라 시기에 개발됐어요. 하지만 송나라 시기에 개발되었던 이 활자는 흙을 붙여서 점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훼손이 되고 내구성이 약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고려에서는 금속으로 이 활자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금속 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금속 활자로 많은 인쇄물들을 찍어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무엇이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책 중에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금속 활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금속 활자 하면은 서양사에서 세계사 공부할 때 르네상스나 종교개혁할 때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활자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지식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책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지식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일깨워지는데 지식의 보급에 인쇄술의 발달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보다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거는 훨씬 뒤의 일이에요. 거의 100년 가까이 뒤의 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나라보다 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를 세계에서 먼저 개발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금속활자를 만든 뒤에 그 인쇄라는 것이 기존의 지식인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람들의 지식의 향상이나 사상의 깨우침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는 많이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속활자의 개발과 그 한계 이런 것들을 같이 직지심체 요절이랑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역사책 굉장히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선생님은 두 가지 정도만 딱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책이 언제 먼저 쓰여졌냐? 그러면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에도 이미 역사책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자 자기의 역사책을 써서 남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책들이 아마 고려시대 때까지도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국시대 때 썼던 역사책들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지금처럼 여러 권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관됐던 것들이 막뭐 불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면서 지금은 전하는 것이 단 한 권도 없다. 정말 안타깝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역사를 직접 쓴 역사책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언제 역사책이냐? 그게 바로 고려시대의 역사책입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죠. 자, 문벌 귀족 김부식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쓴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다. 뭐 이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여기 있는 최고는 베스트라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되었다. 올디스트란 뜻이에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교적으로 그리고 또 합리주의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전하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 전설적인 얘기, 합리,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그런 얘기들은 역사책이 다루지 않았어요. 예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의
해당되는 전설이 있잖아요. 특이한 뭐 알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포함을 시켰는데 보통 대부분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은 배제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나 뭐 역사적으로 왕조별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역사책이 삼국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국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설적인 이야기나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삼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군이나 고조선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쓴 역사들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역사책이 무엇이다? 삼국유사이고요. 삼국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에서 빠뜨린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련 스님이 있었어요. 자, 스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종교? 불교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불교 관련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종교인이다 보니까 전설 이야기들도 전부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삼국사기랑 다르게 우리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을 열었던 단군의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단군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책들은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책 중에 단군의 이야기와 고조선 이야기를 다룬 최초의 역사책은 삼국유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 그리고 단군의 이야기를 포함한 약간 플러스 같은 의미의 역사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태조 왕건이 죽을 때 남겼던 훈요 10조에도 불교를 잘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려는 곧 불교의 나라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 고려시대 때 유명한 스님을 두 명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천이에요. 자, 의천은 고려의 왕자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왕자로 태어나면은 스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왕자 출신인데도 스님이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불교가 상당히 친밀했구나.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중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려의 불교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불교계가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서 대립하고 있었어요. 자, 교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통일신라 말기 때 공부를 했는데 교종, 교리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교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리, 불교의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종, 선종은 참선, 그러니까 뭐다? 참선 수행. 책을 읽는 것보다 마음으로써 가다듬고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 러프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둘로 나뉘어서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의천은 이러한 고려 불교계를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창시해서 선종까지 아우르려고 노력하는 고려 불교계의 통합을 시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 출신의 의천, 흩어졌던 고려 불교계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진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은 무신 정권기에 활동했던 스님인데요. 당시에 불교계가 무신 정권기에 많이 타락을 했었어요. 왜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하더라도 크리스트교도 나중에 점점 타락을 하게 되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시대의 불교도 점점 타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계를 비판하고 야, 불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걸 우리가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불교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불교 정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참선 수행, 불교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선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우리나라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까 의천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창시했다면은 진울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큰 스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울이에요.
그래서 진울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거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은 진울의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선생님은 고려에는 스님이 두 명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의천이랑 진울이 있다. 의천은 불교계를 통합하려고 했고 진울은 불교 정화운동을 했다. 이 정도로만 좀 수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더 자세히 공부하는 학교는 더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불교 공부했으니까 유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한 새로운 종류가 고려에 전래되게 됩니다.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존의 유교가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당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불교와 도교에 약간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고 불교와 도교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유교로서 기존의 유교를 총정리한 느낌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사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리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기본적인 내용 좀 러프하게 선생님이 중학생 수준에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친구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윤리 과목을 수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 교양 철학 이런 수업을 들어보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성리학. 자, 중학생 버전이에요. 자, 성리학은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곧 이 세상의 도리, 이 세상의 도리와 같다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래서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세상의 도리, 이미 옳은 것, 다른 것,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날 때부터 착하다, 뭐 그런 얘기들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마음과 본성, 인간의 마음이라면 안 되고요. 미안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세상의 이치와 같다, 착하다, 옳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만 그것이 발현될 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것을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들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상,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성리학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 세상의 도리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된다. 옳은 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다듬고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상의 도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의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을 가다듬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뭐 이러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중학생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성리학이 고려 말에 소개되었고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신진 4대부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가는데요.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권문세족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빼앗고 수탈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기질이 나쁘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불교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스님들은 어때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끊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세상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면서 불교계 역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고려 말에 이제 우리 역사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후에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메인, 중심사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불교의 나라,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려시대 다양한 문화재들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화재들은 오래된 나무로 만든 건물들이 사실 별로 안 남아있어요. 삼국시대 것들은 전혀 안 남아있고요. 고려시대 것도 몽골이 침입해와가지고 국토를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리셋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사실 고려시대 후기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크게 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 그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유명하고요. 또 여기 굉장히 이쁩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이 건물이 무량수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가보면은 굉장히 이뻐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매우 아름답고요. 약간 산 중턱에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여러 개의 절들과 함께 한국의 산에 있는 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불교 건축물 얘기를 좀 했으니까. 자, 우리 이게 탑은 본 적 있죠?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석가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통일신라 때 거고요. 통일신라 때는 탑이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1, 2, 3 딱 3층에다가 생긴 것도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통일신라 때 탑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탑의 모양이 조금 바뀌게 돼요. 자,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는 탑인데요. 고려시대 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특징이냐?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표시해보세요. 다각 다층. 각이 여러 개가 있고 층도 여러 개가 있다. 8각 1, 2, 3, 4, 5, 6, 7, 8, 9, 9층. 8각 9층 석탑이에요. 각이 많고 층이 많죠. 자, 이거 말고 여러분 본 거 있을 겁니다. 네, 이 탑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탑들은 통일신라 때 것과 다르게 굉장히 각도 많고 층도 많은 어떤 특징? 다각 다층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절을 방문했을 때 어떤 탑이 있는데 굉장히 각도가 많고 층도 다양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저 고려시대 때 탑인가? 라고 생각하면 거진 반 이상은 맞습니다. 예. 탑도 한번 봐봤고요. 자, 유명한 불상으로는 충청도에 있는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그러니까 논산에 있는 관촉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미륵보살이 서 있는 조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걸 딱 보자마자 어때요? 아,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죠?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불교가 유행하면서 지방 곳곳에 있는 그런 불교의 각자 지방색들이 불상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가 고려의 중앙에서 막 왕이랑 소수의 귀족만 믿는 종교였다면 정말 엄숙하게 별 차이 없이 딱 틀에 박힌 것처럼 그런 불교의 문화재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불교 자체가 고려시대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에서 각자 자기의 것들을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특색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였을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게 고려 청자지요. 그래서 고려 청자와 다른 공예품들을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여러분이 고려 청자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작품이죠.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앞에는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인지, 청자인지 뭐 백자인지 이런 이름을 먼저 쓰고요. 두 번째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 방법 이런 것들을 써요. 뭐 상감이니 뭐 투각이니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특별한 무늬가 있다면 무늬 아니면 특징이 있다면 특징을 쓰고요. 마지막으로는 병의 종류, 병의 형태. 매병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병들을 이제 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 가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 외우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도자기인지,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무늬, 그 다음에 형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려청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청자의 색깔, 이 영롱한 이 약간 푸른 빛이 도는 이 색깔을 한자로는 비색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비색 하면은 고려청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반에는 무늬가 없는 청자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은청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청자고 그다음 특징이 있는 건 참외 모양이고 그냥 병이니까 병. 뭐 이런 이름이 되겠네요. 자, 순청자였는데 이 순청자 이후에 이제 무늬가 있는 청자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청자 중에 무늬가 있는 청자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감청자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왜 무늬청자가 아니라 상감청자라고 부르나요? 왜냐면은 그 무늬를 만들 때 상감기법을 활용해서 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상감청자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럼 상감기법이 뭔가요? 자, 별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상감기법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고 무늬를 그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도자기를 다 만들고 거기다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그죠? 설거지하면 그림이 다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를 다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도자기를 만들고
굽기 전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우면 안 되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도자기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흙에 그린 그 염료로 그린 그림들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굽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무늬는 어떻게 그리는 것이냐? 바로 상감기법이 그것인데요. 도자기에 무늬를 팝니다. 학을 그리면 학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파요. 그 다음에 학 부분에다가만 다른 색깔. 여기는 하얀색이겠네요. 하얀 색깔 흙을 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면을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 원래 있는 기본 흙 플러스 하얀 색깔 흙,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런 줄무늬 같은 거면 까만 색깔 흙이겠네요. 다른 색깔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전체를 유약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같이 굽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늬가 지워지지 않고 이런 도자기의 무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감기법을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무늬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감기법 자체는 사실 도자기에만 쓰는 기술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 공예품에 있을 때 무늬를 파고 뭔가를 넣는 기술들을 대부분 상감기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감기법이라고 하면은 청자에 활용된 상감청자에 활용된 상감기법을 얘기를 하니까 상감기법은 청자가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무늬를 파고 다른 색깔 흙을 넣고 굽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감기법 청자 이외에도 고려청자 사진을 조금 구경하고 넘어갈게요. 귀여운 모양들, 멋있는 굉장히 화려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 가보면은 청자만 모아놓은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고려의 도자기의 진수를 아마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박물관 가면은 꼭 1층에 1번 방부터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1층에 1관 가면은 주목도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주목도끼만 보다가 시간이 다 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쳐요. 네, 그래서 뒤에 가보면 보고 싶은 것도 막 진지하게 못 보게 되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가지고 1관 같은 거 그냥 스킵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내도를 보고 정말 보고 싶은 거 한두 개만 딱 정해가지고 난 이것만 보고 온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고려청자만 보려고 방문할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박물관 방문해 보시기를 선생님은 추천드립니다. 자, 청자, 고려청자, 그리고 상감기법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입사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자기가 아니라 청동이에요. 쇠예요. 자, 청동이나 철, 구리 같은 금속 그릇에 이제 은으로 만든 실을 이용해서 문양을 박아 넣고 꾸미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있죠. 이런 무늬들을 새긴 다음에 여기다가 은을 이용해 가지고 문양을 만드는 게 은입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무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은입사 기술이다. 고려의 공예 기술 중에 하나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공예 기술 하나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전칠기입니다. 예, 나전칠기는 무엇을 활용한 거냐? 조개 껍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이 바로 나전칠기 되겠습니다. 공예품이나 뭐 이런 부분에다가 문양을 새기는 기술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한 무늬들을 장식할 수 있는 게 나전칠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고려 신분제에서 시작해서 가족과 혼인, 인쇄술, 역사서, 불교, 성리학부터 시작해서 문화재까지 다양한 고려의 사회와 문화를 총망라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사실 더 투자를 하면은 도자기 갖고서도 수업을 1시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불상 갖고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허용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핵심 내용만 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하는 것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